가족도 아닌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야? 당장 나가! 6년 만에 보는 얼굴들이었어요.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형 정환이 제게 한 말입니다. 옆에 있던 새엄마 정숙은 차가운 눈으로 건우를 보고 있었죠. 그 옛날 어린 저를 쫓아내던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거든요. 그 비밀을 이제 알려드릴게요. 장례식장 조명은 차갑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낯선 상복을 입고 아버지 영정 앞 구석에 서 있었어요. 저는 정숙을 조용히 바라봤어요. 떨리지 않았습니다. 무섭지도 않았죠. 알겠습니다. 저는 아버지 영정 앞으로 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어요. 아버지, 편히 쉬세요. 정숙이 제게 다가왔어요. 잠깐, 고자. 정숙이 조문객들이 보지 않는 복도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너한테 줄 거 하나도 없어. 이미 변호사를 통해. 다 확인했으니 더 이상 보는 일이 없도록 하자. 정숙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눈 내리던 겨울밤, 14살이던 저를 내쫓았던 그 순간이요.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엄마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엄마는 제가 8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병원 복도의 하얀 형광등 아래서 아빠가 무너져 내리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엄마가 남긴 건 낡은 하모니카 하나뿐이었죠. 엄마는 저녁마다 거실 창가에 앉아 하모니카를 불곤 했습니다. 섬지박이라는 노래였어요. 잔잔한 멜로디가 좁은 아파트를 가득 채우면 저는 엄마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그 소리에 빠져들었죠. 우리 건우도 나중에 이거 배울래? 엄마의 목소리는 하모니카 소리만큼이나 따뜻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엄마는 제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장례 후 아빠는 엄마의 하모니카를 제게 건넸어요. 아빠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죠. 엄마가 너한테 주고 싶어 했던 거야. 저는 하모니카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서 점점 따뜻해졌어요. 그날 이후 혼자 있을 때마다 하모니카를 입에 댔습니다. 엄마가 떠난 지 1년쯤 지났을 때 아빠는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건우야, 이모 인사드려. 거실 소파에 앉은 여자는 30 중반쯤 돼 보였어요. 단정한 옷차림에 진주 귀걸이를 하고 있었죠. 정숙이라는 이름의 그 여자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건우 많이 컸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어요. 정숙은 제게 간식을 사다 줬고 학교 준비물도 챙겨줬죠. 저는 조심스럽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아들 정환이 이사 온 후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정환은 저보다 2살 많았고 날카로운 눈매에 차가운 미소를 짓는 아이였어요. 아빠와 정숙이 결혼식을 올린 다음 날 정환이 짐을 들고 우리 집으로 왔죠. 정환은 제 물건을 마음대로 썼어요. 책상 서랍을 뒤지고 옷장을 열어보고 심지어 엄마의 하모니카까지 만졌죠. 이제 우리 집인데 뭐. 정숙도 달라졌어요. 그전과는 다르게 저에게 차갑게 대했습니다. 13살 겨울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정환의 지갑이 없어졌다는 거였죠. 정환은 제 방을 뒤지더니 책상 서랍에서 지갑을 꺼내 들었어요. 엄마, 건우가 내 지갑 훔쳤어. 정숙이 달려왔습니다. 저는 손을 저으며 부인했어요. 뭐야? 아니에요. 저 안 훔쳤어요. 정숙의 손이 건우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버르장머리 없는 것. 당장 내 방으로 들어가. 내가 나오라고 할 때까지 못 나올 줄 알아. 저는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방으로 들어갔죠.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엄마, 엄마 보고 싶어. 죽은 엄마가 그리웠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정환의 괴롭힘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괴롭힘은 기본이고 책과 학용품, 체육복까지 나날이 가져갔죠. 학교 선생님께 이야기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정숙이 학교를 다녀가고 난 뒤 아무런 징계가 없자 정환은 더 심하게 대했죠. 14살 되던 해 2월, 눈이 내리던 밤이었습니다. 정환이 늘 제가 가지고 다니던 하모니카를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제 책상 서랍에 있던 걸 가져간 겁니다. 아, 이거 없애면 건우 저 자식 열받겠지? 저는 화장실에서 나와 방으로 들어가려던 순간 제 하모니카를 가지고 있는 정환을 발견했습니다. 그거 내 거야. 이리 줘. 아, 이거 내가 소중하게 갖고 다니던 거? 그럼 더 버려야지. 저는 달려가 하모니카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정환과 몸싸움을 하다가 거실 화병이 깨졌어요. 쨍그랑. 정숙이 달려왔고 정환은 손등을 보이며 울먹였습니다. 엄마, 건우가 날 밀치고 때렸어. 정숙은 무서운 얼굴로 제 팔을 잡아 끌며 현관으로 갔습니다. 나가. 당장. 밖은 눈이 쏟아지고 있었죠. 저는 얇은 점퍼만 걸친 채였습니다. 제 손에는 하모니카만 쥐어져 있었어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눈속을 걸었습니다. 발은 얼얼했고 손끝은 감각이 없었어요. 하모니카를 쥔 손만은 주머니 속에서 꽁꽁 움켜쥐고 있었죠.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눈발이 흩날렸고 아파트 창문마다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저 안에는 가족들이 모여 있을 겁니다. 저를 받아줄 곳은 없었어요. 편의점 처마 밑에서 쉬었습니다. 주머니를 뒤지니 동전 몇 개가 나왔죠. 1,500원. 하지만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얼마나 걸었는지도 몰랐어요. 골목 모퉁이를 돌았을 때 따뜻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주황색 간판, 황금볼이라고 써 있었어요. 맛있는 빵 냄새가 저의 발길을 잡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빵 진열대가 보였습니다. 식빵, 단팥빵, 크림빵, 너무나 맛있는 빵들이 먹음직스럽게 놓여져 있었습니다. 애야, 뭐하니?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건장한 남자가 밀가루 포대를 들고 서 있었어요. 저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자는 제 차림새를 훑어봤습니다. 얇은 점퍼, 눈에 젖은 운동화에 몸은 추위에 부르르 떨고 있고 입술은 점점 파랗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들어가자. 일단 몸부터 녹이고. 빵집 안은 따뜻했어요. 밀가루와 버터 냄새가 났죠. 남자가 안쪽 문을 열었습니다. 여보, 잠깐 나와봐. 앞치마를 두른 여자가 나왔습니다. 인상 좋은 얼굴이었어요. 어머, 애가 왜 이렇게... 여자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작업실 한쪽 의자에 앉혔죠. 남자는 제가 몸을 녹일 수 있게 따뜻한 난로를 가져왔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이런 환대를 해주리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잠시 후 따뜻한 우유와 갓 구운 단팥빵이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났어요.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났죠. 왜 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천천히 먹어. 여기 빵 많으니 먹고 싶을 만큼 먹어도 된다. 저는 입안 한가득 빵을 담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자가 제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두 분은 이런 저에게 아무런 질문을 하지 않은 채 씻겨주고 잠을 잘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날 밤 저는 빵집 2층 작은 방에서 잤어요. 담요를 덮고 누우니
눈물이 또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자가 방문을 두드렸어요. 얘야 잘 잤니? 밥 먹자. 아래층에서 여자가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너 이름이 뭐야? 건우요. 강건우. 나는 준석이고 이쪽은 내 아내 혜진이야. 건우야, 집에 연락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에 갈 수 없어요. 준석 사장님이 잠시 침묵하셨어요. 그래도 부모님이 걱정하실 텐데. 안 돼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준석 사장님과 혜진 이모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죄송해요. 근데 정말 갈 수 없어요. 알았어. 일단 오늘 하루만 더 있어.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고요. 아빠가 돌아오면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후에 준석 사장님이 빵 배달을 나가셨을 때 저는 조용히 빵집을 나왔습니다. 메모 한 장을 남기고요. 감사했습니다. 나중에 꼭 갚겠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은 멀었어요. 그제서야 제가 얼마나 멀리 온 건지 알았습니다. 오후 4시쯤 집 앞에 도착했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정숙이 문을 열었죠. 왔니? 차갑고 무서운 얼굴이었습니다. 들어와.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정환이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도망갔다 돌아왔네. 정숙이 제 팔을 잡아 끌며 방으로 데려갔어요. 어제 어디 있었어? 그냥 밖에 있었어요. 아빠는 출장 가셨어. 이틀 후에 오실 거다. 그때까지 얌전히 있어. 허튼 소리 하면 다시는 못 나올 줄 알아. 정숙이 방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딸깍 소리가 났어요. 밖에서 잠근 겁니다. 그날부터 저에겐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아침마다 정숙이 문을 열어줬어요. 화장실 가고 밥 먹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는 게 전부였죠. 학교는 가지 못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정환이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이거 내 거지? 정환이 들고 있던 건 제 하모니카였습니다. 그건 또 언제 가져간 거야? 이게 내 약점인데 쉽게 넘길 수 없지. 전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제 엄마의 유일한 유품을 아무렇지 않게 막대하는 정환에게 화가 났습니다. 얌전히 돌려줘. 그렇겐 안 되지. 이게 없어져야 너를 안 볼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렇게 말한 정환은 방을 나가면서 문을 잠궜어요. 형, 돌려줘. 제발 나한테 소중한 거란 말이야. 다시 방에 갇혔습니다. 정환은 건우의 하모니카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들었을 때 방문을 열어봤습니다. 다행히 문은 잠겨 있지 않았어요. 전 온 집안의 쓰레기통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음식물 찌꺼기, 휴지, 비닐봉지. 손을 더 깊이 넣었어요. 하모니카가 손에 잡혔습니다. 젖어 있었지만 부서지진 않았어요. 꼭 쥐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흑, 흑. 이틀 후 아빠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아빠 방으로 달려갔어요. 아빠, 정환이 형이 제 하모니카를. 정숙이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여보, 건우가 학교도 안 가고 방에만 있어서 걱정이에요. 그리고 제 말을 너무 안 들어요. 나 너무 힘들어요. 그게 아니라 아빠 제 말을 들어주세요. 건우야. 아빠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엄마 말씀 잘 들어. 아빠도 힘들어. 내가 좀 참아줘야 해.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빠는 저를 믿지 않았어요. 아빠, 그게 아니에요. 형하고 엄마가 강건우. 그 순간 아빠가 건우의 뺨을 때렸어요. 학교 가기 싫으면 그만둬. 공부도 안 하고 말 안 듣는 놈은 필요 없어. 엄마, 아빠 말 안 들을 거면 당장 나가. 아빠,
그게 아니에요. 제 말 좀 들어주세요. 흑흑 저는 너무 놀랐어요. 아빠마저 믿어주지 않았어요. 여보, 진정해요. 사춘기라 애가 엇나가는 것 뿐이에요. 그날 밤 믿었던 아빠마저 저를 믿어주지 않자 눈물만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이틀을 침대에 꼼짝 않고 누워만 있었어요. 새엄마 정숙은 그런 건우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다고요. 새벽 4시 모두가 잠든 시간에 짐을 챙겼어요. 옷 몇 벌, 하모니카, 통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나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렸습니다. 첫 차가 올 때까지 2시간을 서 있었어요. 다시 황금보리 앞에 섰습니다. 아침 5시였어요. 빵집 안에서 불빛이 보였죠. 새벽부터 빵을 굽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준석 사장님이 문을 열었습니다. 건우야? 사장님, 저 정말 갈 곳이 없어요. 준석 사장님이 저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혜진 이모도 나오셨어요. 저는 모든 걸 말했습니다. 새엄마, 정한 아빠, 사흘간 방에 갇혀 있던 일, 하모니카 쓰레기통 사건. 준석 사장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건우야, 경찰이나 복지기관에 알려야 해. 안 돼요. 그럼 다시 그 집으로 보내질 거예요. 제발요. 여기서 일하게 해주세요. 뭐든 할게요. 준석 사장님과 혜진 이모가 눈을 마주쳤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건우야, 내가 여기 있고 싶은 건 알지만 현실적으로 쉬운 건 아니란다. 일단 며칠만 있어봐. 그동안 방법을 찾아보자. 그날부터 저는 황금보리에서 살게 됐습니다. 학교는 자퇴 처리했어요. 나중에 검정고시 봐. 그게 더 나을 거야. 일주일 후 준석 사장님이 청소년 근로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제대로 일하려면 계약서가 있어야 해.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이름을 썼어요. 이제 저는 황금보리 직원이었습니다. 황금보리에서 일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설거지와 청소만 했지만 점점 더 많은 걸 배우게 됐어요. 준석 사장님은 제게 빵집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죠. 어느 날 새벽 사장님이 저를 작업실로 불렀습니다. 밀가루가 가득 담긴 큰 볼이 놓여 있었어요. 건우야, 오늘부터 반죽 배워봐. 사장님이 밀가루에 물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그리고 손으로 섞기 시작했어요. 반죽은 온도가 중요해. 너무 차가우면 발효가 안 되고 너무 따뜻하면 과발효돼서 빵이 망가져. 온도계로 재보니 27도였습니다. 이게 황금 온도야. 25도에서 28도 사이. 이 온도를 맞춰야 좋은 빵이 나와. 저는 사장님을 따라 반죽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밀가루가 손에 잔뜩 묻었고 반죽은 울퉁불퉁했죠. 하지만 사장님이 제 손을 잡고 알려주셨습니다. 힘을 빼. 반죽은 때리는 게 아니야. 접고 늘리고 다시 접고 반복하는 거야. 1시간쯤 지나자 반죽이 부드러워졌어요. 사장님이 손가락으로 눌러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이제 발효시켜. 반죽을 그릇에 담고 따뜻한 곳에 놔뒀습니다. 2시간 후 반죽은 2배로 부풀어 있었어요. 신기하지? 제가 말했습니다. 사장님이 웃었어요. 이게 빵의 마법이야. 밀가루와 물과 효모. 이 셋이 만나면 생명이 생기는 거지. 오븐 온도도 배웠습니다. 식빵은 180도, 단팥빵은 200도, 바게트는 230도. 빵마다 온도가 달랐어요. 왜 다른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빵마다 반죽 농도가 다르거든. 물이 많으면 낮은 온도에서 천천히, 물이 적으면 높은 온도에서 빠르게 구워야 해.
저는 공책을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빵 종류별로 온도와 시간을 메모하기 시작했어요. 식빵 18분, 단팥빵 15분, 크림빵 12분. 한 달쯤 지나자 제가 구운 빵도 진열대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사가는 걸 보면 가슴이 뿌듯했어요. 어느 날 단골 손님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사장님, 오늘 식빵 왜 이렇게 맛있어요? 준석 사장님이 빙그레 웃으며 제 어깨를 두드렸죠. 우리 건우가 구웠어요. 그날 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새벽 배달도 배웠어요. 황금보리는 동네 식당 10곳에 빵을 납품했습니다. 매일 새벽 4시 준석 사장님과 함께 배달차에 빵을 싣고 돌았어요. 건우야, 장사는 신용이야. 약속한 시간에 약속한 품질로 납품해야 해. 사장님은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4시면 출발했어요. 저도 따라 나갔죠. 배달을 다니며 사장님은 많은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거래처를 관리하는지, 불량품이 나오면 어떻게 대처하는지, 가격 협상은 어떻게 하는지, 손해보더라도 품질은 지켜야 해. 그게 장사의 기본이야.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왔죠. 어느 날 저녁 빵집에 손님이 적었습니다. 준석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건우야, 하모니카 한 곡 불어줄래? 저는 주머니에서 하모니카를 꺼냈습니다. 섬지박이를 천천히 불었어요. 진열대 앞을 지나가던 손님들이 멈춰 섰습니다. 곡이 끝나자 박수가 나왔어요. 어머, 잘하네. 한 손님이 빵을 하나 더 사가셨습니다. 그날 이후 가끔 손님들이 하모니카 연주를 부탁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15이었어요. 키도 자랐고 빵 굽는 실력도 늘었죠. 혜진 이모가 사준 검정고시 책으로 공부도 했습니다. 건우야, 공부 열심히 해. 나중에 내 가게 하려면 공부가 필요해. 저는 낮에 공부하고 새벽엔 빵을 구웠어요. 피곤했지만 행복했습니다. 무언가 계산도 배웠어요. 밀가루 한 포대에 식빵 몇 개가 나오는지, 전기 오븐비는 얼마인지, 인건비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장사는 결국 숫자야. 얼마 벌고 얼마 쓰고 얼마 남는지 정확히 알아야 해. 준석 사장님은 장부를 보여주시며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공책에 꼼꼼히 적었어요. 시장에도 따라갔습니다. 밀가루, 버터, 설탕을 사러 갈 때마다 사장님은 재료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펴보셨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재료가 좋아야 빵이 맛있다는 거야. 조금 비싸도 좋은 걸 써야 손님이 다시 와. 어느 날 밤 영업을 마치고 2층 방에 올라갔습니다. 창문을 열자 봄바람이 들어왔어요. 하모니카를 꺼내 섬지박이를 불었죠. 이제 이 멜로디는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엄마 생각은 여전히 났지만 그리움만은 아니었어요. 감사함도 섞여 있었죠. 준석 사장님이 가르쳐 준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황금 온도, 발효 시간, 좋은 재료, 정확한 원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손님의 신뢰를 얻는 것. 저는 언젠가 제 빵집을 갖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장님처럼 사람들에게 따뜻한 빵을 만들어주는 곳. 그날 밤 저는 공책에 적었습니다. 나의 꿈, 나만의 빵집. 16살이 됐습니다. 검정고시를 봤어요. 중학교 과정이었죠. 혜진 이모가 사준 문제집을 석 달 동안 풀었고 시험 당일엔 준석 사장님이 시험장까지 데려다 주셨습니다. 결과는 합격이었어요. 합격증을 받은 날 혜진 이모가 미역국을 끓여주셨죠. 준석 사장님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잘했어. 이제 고등학교 과정도 준비하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낮엔 공부하고 새벽엔 빵을 굽고 저녁엔 빵집 일을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불평하지 않았어요. 황금보리는 제게 단순한 일터가 아니었습니다. 배움의 공간이었고, 안전한 집이었고, 따뜻한 가족이 있는 곳이었죠. 혜진 이모는 제 빨래를 챙겨주셨어요. 옷이 낡으면 새 옷을 사주셨고, 아플 땐 약을 지어다 주셨죠. 준석 사장님은 제 공부를 확인하셨습니다. 어느 날 밤 혜진 이모가 제 방에 올라오셨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우유 한 잔이 들려 있었죠. 건우야, 오늘 공부 많이 했지? 이거 마시고 자. 저는 우유를 받아 마셨어요. 달콤하고 따뜻했습니다. 이모, 감사해요. 뭘? 우리 건우 열심히 하는데 당연한 거지. 건우야, 너 꿈이 뭐야? 이모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저도 사장님처럼 빵집을 하고 싶어요. 사람들한테 행복한 빵을 만들어주는 곳이요. 혜진 이모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래, 넌 할 수 있어. 이모가 보기엔 넌 이미 훌륭한 사람이야. 그날 밤 저는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벅찼거든요. 봄이 깊어졌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빵집에 손님이 많이 왔어요. 주말이라 가족 단위 손님들이 많았죠. 진열대 앞에 줄이 섰습니다. 한 손님이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사장님, 애하모니카 정말 잘 불던데 오늘도 들을 수 있어요? 다른 손님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준석 사장님을 쳐다봤죠. 사장님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머니에서 하모니카를 꺼냈습니다. 이제 낡아서 광택이 바랜 은색 하모니카. 엄마가 남긴 유일한 것. 입에 대고 섬지박이를 불기 시작했습니다. 잔잔한 멜로디가 빵집을 채워갔어요. 손님들이 조용해졌죠. 진열대 앞에 선 채로 제 연주를 듣고 있었습니다. 곡을 부는 동안 여러 생각이 스쳤어요. 엄마 얼굴, 눈 내리던 그날 밤, 황금보리의 따뜻한 불빛, 준석 사장님의 손, 혜진 이모의 미소. 마지막 음이 끝나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박수가 터져 나왔죠. 어우, 나 왜 이러지? 눈물이 나네. 감동받았나 봐. 한 여자 손님이 눈물을 닦고 계셨어요. 옆 남자 손님이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하고 있었죠. 그날 오후 손님들은 빵을 평소보다 더 많이 사가셨습니다. 준석 사장님이 제게 말했습니다. 건우야, 내 하모니카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지만 기뻤어요. 어느덧 여름이 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업을 마치고 사장님이 저를 불렀어요. 작업실 한쪽 테이블에 앉으셨죠. 건우야, 앉아. 저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전에 내가 빵을 만들고 싶다고 했지? 사장님이 물었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사장님처럼 빵집을 하고 싶어요. 좋아. 그럼 내가 배워야 할 게 아직 많아. 준석 사장님은 그날부터 더 많은 걸 알려주셨습니다. 입지 선정하는 법부터 유동인구, 주변 상권, 경쟁업체. 사장님과 함께 동네를 돌아다니며 빵집 위치를 분석했죠. 빵집은 주거 지역 근처가 좋아. 매일 사가는 단골이 생기거든. 메뉴를 구성하는 법과 어떤 빵을 주력으로 할지, 가격대는 어떻게 설정할지, 계절별로 어떻게 바꿀지. 기본 빵은 항상 있어야 해. 하지만 가끔 특별한 걸 내놔야 손님이 지루해하지 않아. 직원 관리의 중요성도 배웠어요. 사장님은 아르바이트생을 뽑을 때 신중하셨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 나도 너한테 그랬던 것처럼 제대로 대우해줘야 해. 저는 공책에 하나하나 적었습니다. 저는 17이 됐어요. 고등학교 검정고시도 준비하고 있었죠. 빵 굽는 실력은 이제 준석 사장님만큼 좋아졌습니다. 가끔 사장님이 배달을 가시면 제가 혼자 빵을 구웠어요.
어느 날 밤 영업을 마치고 사장님과 마주 앉았습니다. 건우야, 나중에 내 빵집 이름은 뭐로 할 거야? 사장님이 물었습니다.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글쎄요. 아직 모르겠어요. 그럼 생각해봐. 이름이 중요해. 손님들이 기억하기 쉽고 의미도 있어야 하거든. 그날 밤 2층 방에서 고민했습니다.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혜진 이모가 제 방에 올라오셨어요. 손에는 두툼한 패딩 한 벌이 들려 있었죠. 건우야, 이거 입어봐. 겨울인데 내 점퍼 너무 얇아. 저는 패딩을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하고 푹신했어요. 이모, 이거 비싼 거 아니에요? 괜찮아. 우리 건우 추우면 안 되잖아. 혜진 이모가 제 어깨에 패딩을 입혀주셨습니다. 꼭 맞았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모, 정말 감사해요. 그날 밤 저는 하모니카를 불었습니다. 섬지박이. 이제 이 노래는 슬픔이 아니었어요. 감사였고, 희망이었고,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20살이 됐습니다. 고등학교 검정고시도 합격했어요. 준석 사장님과 혜진 이모가 작은 파티를 열어주셨죠. 케이크에 초 20개를 꽂고 함께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저는 이제 어른이었어요. 키도 많이 자랐고 목소리도 완전히 변했죠. 황금보리에서 6년을 일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은 저를 보며 말했어요. 꼬맹이가 이제 완전히 청년이 됐다고요. 제 꿈도 구체화되고 있었습니다. 제 빵집을 여는 것. 준석 사장님은 2년만 더 배우라고 하셨어요. 경영, 회계, 재고 관리. 아직 부족한 게 많다고 하셨죠. 저는 매일 공부했습니다. 낮에는 경영 서적을 읽고 새벽엔 빵을 굽고 저녁엔 빵집 일을 하며 실전 경험을 쌓았어요. 저축한 돈도 1,000만 원이 넘었죠. 그해 여름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한밤중이었어요. 저는 2층 방에서 책을 읽고 있었죠. 핸드폰이 울렸고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았습니다. 강건우 씨 되십니까? 서울중앙병원입니다. 아버님께서 응급실에 계십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버지 6년 만에 듣는 그 단어에 준석 사장님이 저를 병원까지 데려다 주셨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6년 만에 아버지를 보는 겁니다. 병원 응급실 앞에 도착했어요. 새엄마 정숙이 창백한 얼굴을 한 채 앉아 있었어요. 정숙은 여전히 단정한 옷차림이었지만 얼굴에 피로가 역력했어요. 제가 다가가자 정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건우, 아버지, 어떻게 되신 거예요? 심근경색이래. 수술은 했는데 아직 깨어나질 못했어. 형은요? 오고 있는 중이다. 간호사가 나와 보호자를 불렀어요. 저는 정숙을 따라가려 했지만 정숙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내가 왜 들어가니? 그 한마디에 가슴이 얼어붙었습니다. 여전히 저는 가족이 아니었던 거죠. 저는 의자에 앉아 기다렸어요. 1시간, 2시간.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새벽 5시쯤 의사가 나왔어요. 고개를 저었죠. 정숙이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가셨습니다. 전 그렇게 아버지 마지막을 보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어요. 검은 리본이 달린 영정사진 속 아버지는 기억 속보다 훨씬 늙어 보였습니다. 흰머리가 많았고 주름도 깊었죠. 저는 한쪽 구석에 서 있었어요. 조문객들이 왔다 갔지만 아무도 제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준석 사장님과 혜진 이모가 조문을 오셨어요. 사장님이 제 어깨를 꼭 잡아주셨습니다. 힘내라. 짧은 말이었지만 위로가 됐어요. 그때 헐레벌떡 장례식장으로 정환이 뛰어들어왔어요.
엄마, 아이고 이거사, 왜 이제 와? 아버지. 정환의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그렇게 오열을 했습니다. 이틀 후 장례식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발인을 앞두고 조문객들이 모두 떠났어요. 장례식장엔 가족들만 남았죠. 정환이 정숙을 한쪽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엄마, 건우 쟤 어떻게 알고 온 거예요? 엄마가 연락했어요? 아니다, 병원에서 어떻게 알고 연락이 갔나 보더라. 아니, 그럼 아버지 유산은요? 그건 이미 김 변호사랑 처리해놨어. 건우한테 갈 일은 없을 거다. 아니, 이제 와서 여기 설 자격이나 있어요? 제 집 나간 지 6년이나 됐어요. 그동안 아버지 모신 건 엄마랑 저예요. 쟤한테 아버지 유산 한 푼도 줄 수 없어요. 그거 아셔야 해요. 정환이 씩씩거리며 술을 들이키며 저에게 다가왔죠. 가족도 아닌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야? 당장 나가. 너 우리 버리고 집 나갔잖아. 그동안 아버지 모신 건 나랑 엄마야. 넌 여기 설 자격 없어. 정환의 목소리가 조용한 장례식장에 울려 퍼지자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정숙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진주 귀걸이가 형광등 빛에 반짝였어요. 건우야, 잠깐 보자. 정숙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어차피 너에게 갈 유산은 없어. 변호사 확인했어. 더 이상 내가 있을 이유가 없구나. 저는 정숙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떨리지 않았어요. 무섭지도 않았죠. 알겠습니다. 저는 아버지 영정 앞으로 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어요. 아빠, 편히 쉬세요. 저는 이제 괜찮아요. 일어서서 장례식장을 나섰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준석 사장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고생했다, 건우야. 차에 타고 돌아오는 길 창밖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정숙은 제게 유산이 없다고 했어요. 사흘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제 이름으로 남긴 게 있다고요. 저는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중년의 변호사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강건우 씨 되시죠? 네. 아버님께서 20년 전에 작성하신 문서가 있습니다. 아버님이 공동 창업한 회사가 있습니다. 지분 30%를 건우 씨 명의로 등록하셨어요. 이건 박정숙 여사님께서도 모르시는 겁니다. 회사요? 생전 아버님께서 건우 씨가 20살이 될 때 상속이 되게 준비해 놓고 가신 겁니다. 아, 네. 현재 시가로 50억 상당입니다.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정말 제 거예요? 네.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변호사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아버지는 제가 8살 때 친구와 함께 작은 회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지분 30%를 제 명의로 해놨다고 했어요. 왜? 아버지가 이걸?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제게 남기신 편지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제게 편지 한 장을 건넸어요. 아버지 필체였죠. 건우야, 미안하다. 아빠가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구나. 너를 믿어주지 못해 미안하다. 행복하게 잘 살아라. 짧은 글이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쥔 채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사무실을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죠. 그렇게 미워하던 아버지였는데 마지막을 볼 수 있었는데 못 봤던 게 아쉬웠습니다. 그러게요. 저 좀 믿어주시지. 그러셨어요. 상속 문제를 처리하는데 6개월이 걸렸습니다. 지분 일부를 매각하고 나머지는 대출로 해결했어요. 결국 제 손에 남은 건 35억 정도였습니다. 큰 돈이었죠. 21살이 됐을 때 저는 인생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안전하게 예금할 수도 있었어요. 부동산에 투자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제 빵집을 여는 것,
준석 사장님께 말씀드렸어요. 사장님, 저 이제 독립하려고요. 사장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았어. 내가 준비됐다고 생각하면 해야지. 혜진 이모는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우리 건우가 벌써 이렇게 컸네. 저는 두 분께 절을 올렸습니다. 정말 감사했어요.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두 분 덕분이에요. 저는 5억 원으로 강남역 근처 작은 가게를 얻었습니다. 2층 건물이었어요. 임대료는 한 달에 300만 원. 부담은 있었지만 제 방에 자신이 있었기에 모험을 걸어봤습니다. 준석 사장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작업 공간을 짜고 진열대를 배치하고 오븐을 설치했어요. 간판에는 건우 베이커리라고 썼습니다. 석 달 뒤 가게를 열었어요. 오픈 첫날 준석 사장님과 혜진 이모가 축하 화환을 보내주셨습니다. 황금보리 단골 손님들도 찾아와 줬죠. 손님들이 빵을 주문했어요. 저는 7년 동안 연습한 그대로 완벽한 온도와 시간으로 빵을 구웠습니다. 강남역이다 보니 바쁜 직장인들을 위한 식사 대용 맞춤빵을 개발했어요. 아침 일찍 부지런히 문을 열고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첫 손님이 한 입 베어 물고 말했어요. 오, 이거 맛있는데? 그날 첫 매출은 60만 원이었어요. 많지 않았지만 시작치곤 나쁘지 않았죠. 한 달이 지나자 단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손님 한 명 한 명을 기억했어요. 아침마다 식빵 사가시는 할머니, 퇴근길에 단팥빵 사가시는 직장인. 석 달 뒤 월 매출이 2천만 원을 넘었어요. 손님이 너무 많아져서 아르바이트생을 뽑았죠. 1년이 지났을 때 매출이 안정적으로 나왔어요. 직장인들과 젊은 세대들에게 입소문이 나자 건우 베이커리의 인기는 날로 유명해져 갔습니다. 그만큼 새로운 빵 개발에 힘썼고 마케팅을 제대로 활용하였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 저는 두 번째 가게를 열 준비를 했어요. 제가 23살이 됐을 때입니다. 건우 베이커리 2호점을 홍대 근처에 열었어요. 이번엔 조금 더 큰 규모였죠. 투자자도 들어왔습니다. 제 1호점을 보고 사업가 한 분이 5억을 투자하겠다고 했어요. 2호점은 더 성공적이었습니다. 오픈 첫 달부터 흑자였어요. 직원들에게는 준석 사장님이 제게 가르쳐 주신 것들을 전했어요. 황금온도, 발효시간, 좋은 재료 두 가게를 오가며 빵집을 운영하다 보니 나름 노하우도 생기면서 점점 가맹점에 대한 문의도 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경제 잡지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젊은 창업가 특집이라는 기사였어요. 기자가 사무실로 찾아왔고 저는 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비결은 진심이에요. 손님을 진심으로 대하는 것. 좋은 재료로 사람들이 원하는 빵을 만드는 것. 기사가 나간 후 가맹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너무 갑작스런 유명세에 준석 사장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사장님께선 제가 너무나 잘하고 있다고 오히려 본인이 배워야겠다면서 좋아하셨어요. 준석 사장님껜 저를 끝까지 내치지 않고 공부도 놓지 않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할 따름이었어요. 제가 정말 맨몸으로 집을 나왔을 땐 막막했는데 준석 사장님과 혜진 이모를 만난 건 제 인생의 행운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남, 홍대, 각 지점마다 점장을 뽑아 운영했고 저는 메뉴 개발과 전체를 관리했죠. 가맹 문의가 많았지만 저는 신중하게 검토했습니다. 가맹점주 면접을 보고 사업 계획을 확인했어요. 그 다음해 봄 첫 가맹점이 부산에 열렸습니다. 저는 직접 내려가서 오픈을 도왔어요. 몇 년 후 건우 베이커리의 가맹점은 5군데나 늘었습니다. 문의는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건우가 한 지점도 놓치지 않고 직접 관리를 맡아 했었거든요.
그 덕인지 지점의 매출도 날로 늘어만 갔습니다. 건우 베이커리는 빠르게 성장했어요. 저는 벌어들인 수익을 재투자했습니다. 새 지점 오픈, 시설 개선, 직원 교육, 그리고 조금씩 부동산에도 투자했어요. 어느 날 길을 걷다가 익숙한 간판을 봤습니다. 정숙과 정환이 하는 빵집이었어요. 참맛 베이커리 본사라고 써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사무실이 보였어요. 정환이 책상에 다리를 꼬고 앉아 통화를 하고 있었죠.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이상한 소문을 들었어요. 참맛 베이커리 가맹점주 한 분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40대 남성이었는데 얼굴이 굉장히 지쳐 있었어요. 대표님, 상담 좀 하고 싶습니다. 사무실로 안내했어요. 차를 내드리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 참맛 베이커리 가맹점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사가 약속을 안 지켜요. 가맹비 3천만 원을 냈는데 교육은 이틀밖에 안 해줬어요. 재료 품질도 광고와 달라요. 그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월 800만 원 순이익 보장한다고 했는데 실제론 200만 원도 안 벌어요. 위약금이 5천만 원이래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정숙과 정환이 이런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명함 주세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참맛 베이커리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인터넷의 피해 사례가 수두룩했어요. 변호사를 선임하고 피해자들을 만나 증언을 모았어요. 20명이 넘는 가맹점주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했죠. 계약서, 광고자료, 피해자 증언, 그리고 내부 문서 하나. 가맹점 수익 극대화 방안이라는 제목의 전략 문서였어요. 문서 하단에는 정환의 서명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계획도 세우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됐을 때 참맛 베이커리 본사 바로 옆에 있는 200억짜리 빌딩을 매입하는 것. 건우 베이커리로 벌어들인 수익과 투자 수익을 모으면 가능했습니다. 저는 하모니카를 꺼내 다짐했습니다. 내 힘으로 꼭 해보이겠노라고. 엄마, 이제 그들에게 저를 보여줄 때가 왔어요. 20명이 넘는 가맹점주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했죠. 허위 광고, 불공정 계약, 열악한 지원. 한 분은 집까지 담보로 잡혔다고 했습니다. 또 한 분은 아내가 우울증에 걸렸다고 했어요. 모두 정환과 정숙의 거짓말을 믿고 전 재산을 투자한 사람들이었죠. 저는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계약서, 광고 자료, 실제 수익 자료, 피해자 증언. 그리고 결정적으로 참맛 베이커리 내부 직원에게서 받은 문서 하나. 문서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가맹비를 최대한 높게 받고 재료는 싼 것으로 공급하고 교육은 최소화하고 위약금은 높게 책정하는 방법들이요. 문서 하단에는 정환의 서명이 찍혀 있었죠. 저는 참맛 베이커리 본사 바로 옆 200억짜리 빌딩을 매입했습니다. 지난 4년간 벌어들인 수익과 투자금을 모두 쏟아부었어요. 계약이 끝나고 등기를 마쳤을 때 저는 빌딩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옆 건물에 참맛 베이커리 간판이 보였어요. 며칠 후 저는 그들 앞에 섰습니다. 10층짜리 빌딩이었어요. 1층에 참맛 베이커리 간판이 크게 붙어 있었죠. 바로 옆 건물이 제 200억짜리 빌딩이었습니다. 로비에서 직원에게 대표를 만나러 왔다고 했죠. 30분쯤 지나자 정환이 내려왔어요. 여전히 날카로운 눈매였지만 예전보다 살이 쪘더군요. 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목엔 명품 시계가 채워져 있었죠. 정환은 저를 보더니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너, 건우? 오랜만이네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정환의 얼굴에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여긴 뭐하러 왔어? 설마 돈이라도 빌리러 왔냐? 아니요, 할 말이 있어서요.
저는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참맛 베이커리의 피해자 증언서, 계약서 사본, 내부 문서가 들어 있었죠. 이거 보세요. 정환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첫 장을 넘기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게 뭐야? 이걸 내가 왜 가지고 있어? 참맛 베이커리 가맹점주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모두들 고통받고 있어요. 거짓말로 속인 거잖아요. 정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너 지금 협박하는 거야? 협박이 아니라 경고예요. 이대로 계속하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정환이 서류를 바닥에 던졌어요. 종이들이 흩어졌죠.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정숙이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와 우리를 보고 있었죠. 여전히 진주 귀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저를 보더니 얼굴이 굳었어요. 내가 여긴 웬일이니? 네, 오랜만이네요. 정숙과 정환 앞에서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참맛 베이커리 피해자들을 대표해서 왔어요. 당신들이 거짓말로 속인 사람들이요. 정숙의 얼굴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내가 무슨 권리로?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권리요? 저도 빵집 운영해요. 건우 베이커리. 들어보셨죠? 정환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건우 베이커리의 건우가 너였어? 네. 지금 가맹점들도 활발히 운영되고 있죠. 정숙과 정환이 서로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어요. 이 옆 건물 보이시죠? 200억 정도 합니다. 정환이 창밖을 쳐다봤습니다. 그 건물 주인이 접니다. 정숙의 핸드백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정환은 입을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어요. 뭐라고? 아버지 유산으로 사업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 빌딩 샀고요. 아버지 유산이라니? 내가 가져갈 리가 없을 텐데. 저희 아버지와 결혼하시기 전에 마련해 둔 거라 모르셨을 겁니다. 뭐라고? 저는 등기부등본을 정환 앞에 내밀었습니다. 명의자란에 제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정숙이 비틀거리며 벽에 기댔습니다. 그녀의 손이 귀걸이를 만지작거렸어요. 이럴 수가. 저는 두 사람을 조용히 바라봤어요. 떨리지 않았습니다. 화도 나지 않았죠. 그저 담담했어요. 제 유산을 자랑하러 온 건 아니에요. 당신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러 왔어요. 피해자들한테 보상하세요. 제대로 된 사업을 하시든지 아니면 접으시든지. 정숙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정환은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어요. 저는 돌아서서 걸어 나왔습니다. 뒤에서 정숙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제 빌딩을 올려다봤어요. 유리창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죠. 하모니카를 꺼내 손에 꼭 쥐었습니다. 엄마, 보고 계시죠? 저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그로부터 반년 후 소식을 들렸습니다. 참맛 베이커리가 결국 문을 닫았다고 하더군요. 정환과 정숙이 가맹점주들에게 전액 보상하고 사업을 접은 거였어요. 형사 고소는 취하됐지만 그들이 가진 건 거의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용서했어요. 미움을 품고 살기엔 인생이 너무 짧았으니까요. 건우 베이커리는 계속 성장했어요. 가맹점이 점점 늘어났고 직원도 150명이 넘었죠. 본사는 제 빌딩 5층에 자리 잡았습니다. 어느 날 준석 사장님을 찾아뵀어요. 황금보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주황색 간판, 따뜻한 불빛, 빵 굽는 고소한 냄새. 모든 게 11년 전 그대로였죠. 사장님, 이모. 저는 빵집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혜진 이모가 환하게 웃으며 반겼어요. 어머,
우리 건우 왔네. 준석 사장님도 작업실에서 나오셨습니다. 흰머리가 더 늘었지만 여전히 건강해 보이셨어요. 오랜만이다, 건우야. 저는 두 분 앞에 앉아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 이제 그만 제 회사 고문으로 오시면 안 될까요? 제가 직원들한테 가르칠 게 많은데 사장님만큼 잘 가르치실 분이 없어요. 혜진 이모가 준석 사장님을 쳐다봤습니다. 사장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안 그래도 내 제안을 계속 생각 중이었다. 빵 만들기도 좋지만 계속 너와 일을 하고 싶은 욕심이 생겨서 말이야. 후배 양성도 좋고 한번 해보자. 정말요? 사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날부터 준석 사장님은 주 2회 본사에 오셔서 직원 교육을 맡아주셨습니다. 황금온도, 발효시간, 손님의 마음을 얻는 법. 제가 배웠던 모든 것을 직원들에게 전해주셨죠. 역시 빵에 대해선 제가 아직 배울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모처럼 준석 사장님과 빵을 만드니 예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 그 시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직원들은 준석 사장님의 강의를 정말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해 가을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빌딩 7층을 개조해서 청년 사장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무료로 교육을 제공하는 곳이었죠. 오픈 첫날 30명의 수강생이 모였어요. 20대 청년들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빵집을, 누군가는 카페를, 누군가는 분식집을 꿈꾸고 있었죠. 저는 강단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강건우입니다. 저는 14살 때 집에서 쫓겨났어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추운 겨울밤이었죠. 갈 곳이 없었어요. 그때 한 빵집 사장님이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그분은 제게 일자리를 주셨고 제 빵을 가르쳐 주셨고 사람 대하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저는 준석 사장님을 바라봤어요. 사장님이 뒤에 앉아 계셨거든요. 매주 토요일 오전 저와 준석 사장님이 번갈아 가며 강의했죠. 입지 선정, 메뉴 구성, 원가 계산, 직원 관리, 마케팅, 고객 서비스. 이론만이 아니라 실전 경험도 나눴습니다. 첫 기수가 끝날 무렵 한 수강생이 손을 들었어요. 대표님, 실패하면 어떡해요? 22살쯤 돼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저는 빙그레 웃었어요. 당연히 실패할 수 있죠. 단번에 성공하면 좋지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을 양분 삼아 성공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경험이고 다음을 도전하는 겁니다. 졸업식 날 수강생들이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몇몇은 눈물을 흘렸어요. 한 수강생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대표님, 감사해요. 덕분에 용기 생겼어요. 저는 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건우 베이커리는 여러분들을 끝까지 도울 겁니다. 28이 됐을 땐 사장학교에 많은 청년이 교육받고 창업을 했을 땐 방문하여 조언을 해주고 때론 어려운 시기엔 자금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 빌딩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별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바람이 살랑 불었죠. 주머니에서 하모니카를 꺼냈습니다. 엄마의 하모니카. 이젠 불기엔 너무 낡아버렸죠. 오랜만에 입에 대고 섬지박이를 불기 시작했어요. 멜로디가 밤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잔잔하고 아름다운 소리. 처음 이 노래를 들었을 때 저는 8살이었죠. 엄마 무릎에 기대어 듣던 그 소리. 그때는 몰랐어요. 이 노래가 제 인생의 모든 순간과 함께할 거라는 걸. 슬픔일 때도, 외로움일 때도, 희망일 때도, 승리일 때도 이 하모니카는 늘 제 곁에 있었습니다. 연주를 마치고 하모니카를 내려다봤어요. 광택이 다 벗겨진 은색.
여기저기 긁힌 자국. 하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소리를 냈죠. 엄마.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저 이제 누군가의 희망이 돼가고 있어요. 14살 때 절 구해주신 준석 사장님처럼요. 아버지도 용서했어요. 엄마가 남긴 하모니카로 사람들한테 위로를 주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마치 엄마가 대답하는 것 같았죠. 별이 총총히 빛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에 출근했어요. 책상 위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장학교 1기 수강생이 보낸 거였죠. 대표님, 저 드디어 가게 열었어요. 작지만 제 꿈이에요. 대표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손님을 진심으로 대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편지를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제가 원하던 거였어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죠. 오늘도 누군가는 꿈을 꾸고 있을 겁니다. 저는 그들의 준석 사장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추운 겨울밤 따뜻한 불빛을 켜두는 사람. 지친 이에게 손을 내미는 사람. 서랍에서 청소년 근로계약서를 꺼냈어요. 11년 전 작성한 그 계약서. 삐뚤빼뚤한 제 서명이 아직도 선명했죠. 강건우. 이 종이 한 장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다시 서랍에 넣고 일어섰어요. 오늘도 할 일이 많았거든요. 가맹점 방문, 신규 직원 면접, 사장학교 6기 준비로 한창 바쁘거든요. 그래도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빵을 만드는 건 지금도 저의 큰 즐거움이거든요.